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제1장. 만물의 원리는 존재하는가?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시초는 물이라고 말했다. 이는 만물의 탄생을 시간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시도였다. 어떤 사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시작이 있어야 한다. 세상 역시 시작이 있으며 탈레스는 그것을 물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잘못된 견해였다. 하지만 만물의 탄생을 순서라는 개념 속에서 찾으려고 한 시도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후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처음은 불이다. 이로써 세상의 시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 견해 중 맞는 것을 찾는다면 불이 먼저 생겨났다는 견해다. 불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우주에는 에너지가 먼저 존재했다. 물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뒤 한참 있다 생성된 것이다. 그러나 옛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에너지나 물 분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 자체보다는 성질을 이야기한 것이다. 물은 부드럽고 어두우며 혼돈스럽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우주의 처음이 무질서인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불이라는 것은 밝은 것이고 이는 곧 질서를 상징한다. 우주가 혼돈해서 점점 질서를 찾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혼돈과 질서는 신화에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과학에서도 우주의 시작은 혼돈스러웠고 차츰 질서가 생겨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고대 철학자들은 오늘날 물질 과학이 밝히는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만물의 범주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 범주란 틀을 말하는 것으로 만물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한 개념이다. 플라톤의 생각을 살펴보자. 그는 철학자이며 동시에 과학자이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로 유명한데 세상 만물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고 동굴 밖에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실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주 만물의 구성을 범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우리가 만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탁월한 시각을 제시해준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보자. 정다면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다면으로 만들어진 입체로 완전한 대칭을 이룬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를 붙여 만든 것이다. 다른 정다면체로서 정사면체가 있는데 이것은 정삼각형 4개를 붙여서 만든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정팔면체가 있는데 이것은 피라미드를 상하로 붙인 모양이다.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8개를 붙이면 만들어진다. 이외의 다면체로는 정12면체가 있다. 이것은 정오각형 12개를 붙이면 되는데 축구공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다면체가 하나 더 있는데 과연 몇 면체일까? 이전에 소개한 정다면체는 4, 6, 8, 12면체였다. 먼저 나온 숫자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까? 아마 숫자만 보고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마지막 다면체는 바로 정 20면체이다. 20은 뜻밖의 숫자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정다면체는 4, 6, 8, 12, 20면체가 전부이다. 다른 정다면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평면 세계에서는 대칭을 이루는 것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등 무한히 많다. 그러나 입체 세계에서 대칭을 이루는 정다면체는 오로지 5개뿐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닌가. 왜 하필 5개이며 4, 6, 8, 12, 20이란 숫자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플라톤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물이 있어도 정다면체는 오로지 5개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이 5개의 정다면체를 만물의 원소로 생각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은 입체이고 입체는 평등한 데서 시작했으므로 만물은 5개의 정다면체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플라톤은 재밌게도 사랑이란 정12면체이며 증오 또한 정12면체라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는 논외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은 모양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모양은 기본 원소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5개의 정다면체로 우주를 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플라톤의 생각은 단순했지만 그 내면에 깔린 사상은 아주 심오한 것이었다. 바로 사물을 물질과 사상이 통합된 존재로 보고 그것이 근원적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범주론적 세계관이 된다. 세상에 매우 다양한 범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3가지로 본다고 할 때 이 범주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렇듯 범주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상이든 세상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만물을 뜻하는 것이 된다. 날짜에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 모든 날은 7요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요일은 옛날 종교 예식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요일 범주로 보면 세상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온 세상에 무수히 많은 날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7요일 중 하나일 뿐이다. 범주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의 체계를 알 수 있다.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부모와 자식이다. 국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영토, 국민, 주권으로 되어 있다.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3가지 상태로 되어 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망라하는 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결 쉬워진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범주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가 하는 것이다. 정해진 범주가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범주라고 말할 수 없다. 만물의 각 분야를 설명해주는 이론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는 범주가 필요한 것이다. 범주란 결국 만물을 다루는 이론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설명, 규명할 수 있는 이론을 알 수 있다면 이로써 최상의 지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미 우리의 선현들은 많은 연구를 거듭하며 그 윤곽을 밝혀놓았다. 이제 우린 그러한 이론들을 점검해 볼 때가 온 것이다. 완벽한 범주를 찾아서 만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최고의 개념으로 비유하여 만물을 설명하자는 의미이다. 이때 범주를 잘 고르기만 하면 만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 철학에서는 만물을 사대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실제 사물을 한번 설명해 보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바람처럼 흩어진다고 하는데, 이때 바람과 흙이 바로 사대라는 개념에 들어간다. 다른 두 가지는 물과 불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위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 상징적인 개념이다. 다만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기실 영혼이란 바람처럼 형체가 없고 자유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과 닮아 있다. 몸이 흙이라 하는 것은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는 개념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대이론은 꽤나 그럴듯하다. 다만 사대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사랑은, 자동차는, 권력은, 세상엔 무수한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대는 범주로 사용되기 쉽지 않다. 또 다른 범주를 살펴보자. 중국엔 오행이라는 범주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오행은 목화토 금수로 약 5,000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한다. 이 오행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구분해보자. 인격은 5종류, 즉 인, 의, 예, 지, 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오행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인은 목으로, 의는 금으로, 예는 화로, 지는 수로, 신은 토로. 인간 정신 각각의 덕목은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오행에 인격의 종류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의 다른 인격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니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주는 사물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오행을 인체에 한번 적용해보자. 모든 동물은 같은 종류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심장, 폐, 신장, 비장, 간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호랑이, 염소, 황소, 돼지, 늑대나 고양이 등 모든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마 저 먼 우주의 동물이라고 해도 지구의 동물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행범주에 해당하는 장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심장은 화, 폐는 금, 신장은 수, 비장은 토, 간장은 목으로, 이는 동물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오행을 사용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개미나 파리도 심장이 있고 악어나 황소도 심장이 있다는 것은 만물은 모두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한의학은 오로지 오행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한의학에서 약이나 음식을 모두 오행으로 분류하고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한다. 오행은 단순히 동물의 장기를 보고 만든 개념이 아니다. 오행 개념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범주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오행이라는 범주를 사용해왔다. 이 범주를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오행은 타당성과 깊이가 있어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오행은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 그 자체로 인정받았고 그 편리성 역시 입증되었다. 오행을 최고 논리로 인정하는 한의학은 3,000년 이상 중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오행으로 풀어낸 한의학을 한번 살펴보자. 하나의 장기가 다른 장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한의학의 독특한 논리가 있다. 간이 약해지면 심장도 약해진다는 이론이 바로 그 예이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임상에서 실증된 것으로 현대 의학에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장기 관련 이론으로 신장의 기운이 지나치면 심장이 나빠진다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임상에서는 이미 증명된 것으로 현대의학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학은 모든 장기가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지 상호작용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오행을 직접 인체에 적용하여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행에는 목생화, 나무에서 불이 생긴다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인체에 적용하면 간이 심장을 돕는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수극화, 물은 불을 약하게 한다는 원리에 따르면 신장이 강하면 그로 인해 심장에 손상을 입는다라는 게 된다. 즉, 오행의 원리가 신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정신세계를 보자. 지구인이든 우주인이든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예의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신용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목생화와 목극토, 나무는 흙을 약하게 한다라는 오행 원리를 적용한 결과다. 그리고 정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이 적은데, 이는 금극목, 금속은 나무를 약하게 한다 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듯 오행은 실제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것이 오행이 제대로 만들어진 범주라는 뜻이다. 오행이 범주로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면 무수히 많은 사물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 특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오행의 원리를 일찍부터 적용해왔던 우리 선조들은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등 음식의 모든 맛이 오행의 원리에 의해 인체에 사용된다는 것도 알았다. 이것은 실험에 의해 확립된 이론이 아니었다. 오행이라는 범주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일일이 시험해보지 않아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쓴맛은 심장에 필요하고, 단맛은 비장에 필요하고, 매운맛은 폐에 필요하고, 짠맛은 신장에 필요하고, 신맛은 간에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오행의 원리이다. 옛날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행을 알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오행의 원리는 영원히 살아남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범주가 제대로, 잘, 최고로 정해져 있다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오행은 상당히 훌륭한 범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주 최고의 범주는 아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범주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정신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 독특한 정신과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범주는 선험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로써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물에 대해서도 그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 주기율표라는 범주를 가지고 모든 원소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범주는 완벽해야 한다. 세상엔 우주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범주가 개발된 것이 아니다. 범주는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우주 탄생을 예고하는 개념이다. 하여 우리가 완벽한 범주를 갖고 있다면 이 개념을 확장하여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란 온 세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온 세상의 구조가 이미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멀리 찾지 않더라도 천지의 운행을 알 수 있다. 대자연이란 우연히 마구잡이로 운행된 것이 아니다. 일정한 섭리, 바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범주가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이 아닐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자연을 탐색하고 그 속에 있는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자연의 원리는 무한히 많은 것이 아니었다. 자연은 만들어질 때부터 일정한 틀이 있었으며, 이를 건축에 비유하면
애당초 설계도면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자연현상은 일정한 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자연법칙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네 가지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런데 최근 와서는 청력이란 것이 하나 발견됐다. 이렇듯 범주란 인간이 발견하는 것으로 관찰이 아닌 순수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야 한다. 잘못된 범주는 또 다른 범주가 나오면 변한다. 하지만 이렇게 변해서는 완벽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완벽한 지혜를 구성하는 범주란 영원해야 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논리가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범주는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러한 범주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고의 범주, 완벽한 범주를 발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상은 음과 양으로 나뉜다.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보자. 어떤 숫자가 나올까? 그것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6개의 숫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숫자가 특별히 더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사위를 실제로 던지면 각 숫자가 정확히 평균 6분의 1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 번 던질수록 점점 더 평균에 가깝게 된다.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많이 던질수록 평균이 된다는 것이다. 자연 법칙의 제1호는 평등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던진다고 해서 주사위는 1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중국 사람이 3을 좋아한다고 해서 3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국 사람이 4를 싫어한다고 해서 4가 덜 나오지도 않는다. 주사위는 6개 숫자를 평등하게 보여준다. 이를 자연법칙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자연법칙 역시 평등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평등을 만든 것일까? 평등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생기는 것일 뿐이다. 자연 뿌리는 평등이 된다. 그러므로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기 마련이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기 마련이다.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그 반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세상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좌측이 있다면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으려면 우측이 있어야 한다. 좌우는 어떤 것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순서는 있겠지만 그 반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평등의 법칙은 자연의 첫 번째 법칙이다. 이것을 범주로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훌륭한 범주가 된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반대가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범주를 사용하여 세상을 살펴보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왜냐? 태어나기 때문이다. 부자의 돈이 자손에게 상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언젠간 그 돈이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언젠간 멸망하게 된다. 세상엔 평등의 법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법칙, 절대 범주라 하겠다. 여기서 이 법칙을 좀 세련되게 표현해보자. 세상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즉
세상엔 음과 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 법칙을 부정할 방법이 있는가? 양이 어떤 것을 의미하면 음은 그 반대를 뜻한다. 예컨대 기쁨이 양이라면 슬픔은 음이 된다. 밝은 것이 양이라면 어두운 것이 음. 있는 게 양이라면 없는 게 음. 태어난 것이 양이라면 죽는 것이 음이다. 이렇게 계속한다면 무한히 많은 사물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이는 평등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 법칙에 어긋나는 걸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지혜를 얻었다. 바로 세상엔 두 종류로 되어 있다는 지혜. 우리는 또한 두 종류로 나눈 사물의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산이 있으면 연못도 있는데 어떤 것이 양인가? 산이 양이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중 밝은 것이 양이다.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 중 사장이 양이다. 지도자는 양이고 따르는 사람이 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음양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이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법칙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 이 평등의 법칙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저절로 있던 것이다. 이런 평등 법칙을 구체한 것이 음양의 법칙인데 이것은 실제 세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음양의 법칙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법칙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세상 최고의 법칙, 최상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이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절대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만물이 물과 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이니 동양의 음양과 비슷하다. 다만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은 물질이 아닌 일종의 개념을 의미한다. 서양의 물질을 중심으로 본다면 동양은 개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동양에서 세상을 형이상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음양사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물질을 대비 개념으로 사용하면 만물을 쉽게 구분할 수는 있다. 예컨대 남자는 불, 여자는 물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을 대비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오는 것과 가는 것을 구분할 때 어느 것엔 불을 대입할 것인가? 범주란 애매해선 안 된다. 단순하고 분명해야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주는 실제 물질에서 빌려오지 않는 개념 설정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물과 불을 한번 보자. 불은 활동적이고 위로 올라가며 뜨겁고 밝은 성질을 갖고 있다. 바로 양인 것이다. 반대로 물은 내려가고 수동적이며 어둡고 고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 바로 음의 성질인 것이다. 우리는 사물에 깃들어 있는 성질을 밝힘으로써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예컨대 사랑과 증오는 어떠한가? 사랑은 건설적이며 증오는 파괴적이다. 양과 음으로 파악하면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음양 사상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구분할 수 있는 절대 개념이 된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보면 음양이나 오행은 훌륭한 범주이긴 하나 구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아쉽게 느껴진다. 음양이나 오행만으로 무한한 사물을 분석하다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범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범주의 기준이 너무 많아도 불편하지만 너무 적으면 다양한 사물을 다루기엔 역부족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 옛사람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 범주의 세분화,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주역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세분화된 범주의 다른 이름, 주역의 바다로 들어가 보자. 만물의 원리가 모두 들어있는 지혜의 성역으로 말이다.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역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고 주역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미 이야기를 했다. 주역이 세상의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이란 주역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다. 주역이란 과연 무엇일까? 주역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만물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밝히는 학문이다. 먼저 만물의 뜻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뱃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이것은 죽음의 징후이다. 인체의 입장에서 볼 때 암이란 그저 몸에 붙어있는 혹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봤을 때 이것은 사악한 마귀와도 같은 죽음의 사자다. 누가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자.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 준 사람이 남자라면 이는 구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예술가가 꽃을 받았다면 이는 존경을 표하는 태도일 것이다. 바닷가를 거닐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봤다면 이는 희망의 뜻이 된다. 새가 집으로 날아 들어왔다면 이는 생명력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된다. 이렇듯 세상사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뿐이지만 눈여겨보고 뜻을 찾아내려고 하면 많은 것이 보이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에도 뜻이 가득 차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에 담긴 뜻을 분석함으로써 정신병을 치료했고 칼융 역시 인간 행동 속의 원형을 찾아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태도를 보고 즉각 병을 알아내기도 한다. 제갈공명은 산 위에서 적진을 바라보고 약점을 찾아낸다. 무술의 고수는 적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 상태를 살펴 어디로 공격할지를 안다. 뜻. 모든 것은 뜻을 잇는 데서 비롯된다. 뜻이란 글을 읽듯이 알아낼 수가 있다. 물론 그 방법은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뜻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자체는 이미 좋은 정보가 되고 우리는 그저 잘 살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철학자들은 모두 인간이 죽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생물체의 보편적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이 안다는 건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유능한 엄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순식간에 알아낸다. 예민한 여자는 남자가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쉽게 간파하기도 한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 뜻을 알기에 가능하다. 사람이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은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미국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닌가. 축구 감독은 선수들이 뛰는 걸 보고 지시를 내리는데 선수들의 움직임에 모종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지시할 수 있다. 그럼 우주는 어떠한가? 우주는 생겨날 때부터 이미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뜻 때문에 자연현상이 있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뜻이 있어서 특히 인간은 다른 생물처럼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삶이란 총체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 이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그 사람의 건강은 어떠한가? 이는 의학적인 질문이다. 그 사람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경제적 형편을 묻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있다면 아버지라는 뜻이다. 직장에서 부장의 직책을 갖고 있다면 그는 부장이란 뜻이다. 돈이 많다면 부자라는 뜻이고, 나이가 많으면 늙으니, 잘생겼으면 미남이라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자라는 존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성인이다. 보통 사람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은 하늘 아래 살건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보통 사람, 그래서 먹고 자고 본능에 따라 사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자신의 뜻을 높여나가야 한다. 즉, 큰 뜻을 많이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수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팬들이 몰린다. 아인슈타인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였다.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가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소크라테스보다 잘났나? 나폴레옹처럼 위대했던가? 공자와 비교한다면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이 이 세상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건 통용되지 않는다. 산속의 다람쥐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이란 스스로의 문제이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다. 뜻이란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 저 스스로만 아는 내용으로 떠들어댈 때 이를 가지고 뜻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에 객관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바로 미친 것이다. 하지만 뜻이 아예 없는 자는 미친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그럴듯한 뜻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데 그것에 무슨 뜻이 있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오는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뜻을 알라는 의미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이웃, 나아가 세상 사람, 더 나아가 우주가 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뜻이니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의미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주역을 공부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했듯 만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인생의 뜻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역이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다만 만물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해가기 마련이다. 주역이 바로 이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다. 공자는 만물의 뜻을 알고자 오랜 세월 노력했다. 그러다 주역을 발견하여 크게 기뻐했다. 주역에 바로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원리가 있다는 걸 그는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을 주역에 매달리며 수명이 짧음을 한탄했던 것이다. 인간이 주역을 공부하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만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주역 공부이니 당연히 발전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만물의 뜻을 공부해 커다란 뜻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생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역이 만물의 뜻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뜻은 무엇인가? 주역으로 인생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먼저 뜻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누가 대문 앞에 달걀 피를 담은 봉지를 놔두고 갔다고 하자 이는 무슨 뜻이 될까? 일단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연히 갖다 놓았을까? 이것은 아닐 것이다. 달걀 피는 딱히 용도가 없는 혐오스러운 물건이므로 그것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고종의 뜻이 있을 것이다. 꽃을 갖다 놓으면 이는 무슨 뜻이 될까? 좋은 뜻일 것이다. 우연은 아닐 테고 무엇인가 좋은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집에 젊은 여자가 살고 있다면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칼을 갖다 놓았다면 이는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세상은 뜻으로 가득 차 있다. 고양이에게 꽃을 갖다 놓았든 칼을 갖다 놓았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벌판에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이 호랑이에겐 무슨 뜻이 있겠는가? 인간이라면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짐승에게도 뜻이 있다. 토끼가 놀고 있으면 호랑이에겐 먹이로 보일 것이다. 먹이라는 것이 호랑이가 보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토끼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평화롭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존재에 따라 뜻이 다른 법이다. 뜻은 짐승이나 물고기에게도 존재하나 우리는 일단 인간만이 볼 수 있는 뜻을 논하기로 하자.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 호랑이는 어떤 사람이 무례하다는 걸 모른다. 호랑이 자신에게 예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 예의가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교양이 없다면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게 된다. 교양이 없다는 자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뜻을 간파할 수 있다. 볼품없이 생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에게는 겉보기보다는 내면에 더 큰 뜻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크라테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아주 위대한 사람 또는 성인인 그의 뜻을 보통 사람은 잘 모른다. 이는 보통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뜻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최종적으로 뜻으로 평가되기에 그의 뜻이 그의 존재 이유가 된다. 인간이 많은 뜻을 갖추고 있다면 남의 가진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대화에도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뜻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악의 개념이 없거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자신만큼 남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 존경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존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행위를 보면 그 뜻이 드러난다. 내 자신이 그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별 문제겠으나 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깊은 뜻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못 알아보는 것을 걱정하라. 못난 사람은 남이 잘난 것을 제대로 못 알아본다. 반면 잘난 사람은 남의 잘난 것도 잘 알아본다. 이것은 뜻이 깊은 사람이 뜻깊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말이다. 결국 인간은 뜻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뜻은 무엇이 될까? 아인슈타인의 뜻은 무엇이 될까? 공자의 뜻은 무엇이 될까?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키가 크다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등으로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서는 호랑이와는 다른, 무식한 사람과 다른, 악한 사람과 다른 그 어떤 뜻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의 뜻을 점점 높여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은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딱히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진 않겠다. 다만 무엇인가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의 수준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는 천지 만물의 통합적인 뜻 하나를 알고자 했다. 그것을 도라고 해도 좋고 그저 최고 가치라고 해도 좋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몸무게나 돈, 권력, 지식, 가족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자신이 천지의 뜻과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고쳐가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한다. 세상엔 별 뜻도 없는 존재가 뽐내면서 살면 안 될 것이다. 자신의 뜻을 알고 또한 자신의 뜻을 높이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우리는 주역을 통해 만물의 뜻을 무한히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살면서 반드시 주역을 공부해야 한다. 공자가 주역을 50세에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주역이 만물의 뜻을 알게 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뜻을 모르면 되겠는가? 나로 살아가면서 나의 뜻을 모르면 되겠는가?